할아버지, 들어오지 마. 같이 타 죽고 싶어? 계단 위에서 누군가가 날카롭게 내뱉습니다. 1층 노인은 양동이를 든 채 멈춰 서고 계단 아래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틈 사이로 붉은 빛이 치솟고 골목 전체가 타는 냄새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반지하 방 안에서는 한 여자가 출구를 찾다 무너집니다.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 중반 부산 수영동 달동네 언덕 아래 자리한 반지하 주택들은 겨울이면 습기와 연탄 냄새가 뒤섞여 벽지까지 눅눅해지는 구조였습니다. 박정숙이 사는 방 역시 산비탈을 깎아 만든 좁은 골목 끝에 놓여 있어 낮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밤이면 바람만 스치다 가는 어둠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앉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숙은 재봉틀 작업을 마친 뒤 마지막 손님이 맡겼던 바지의 솔기를 점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박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바지를 접어 놓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재봉틀 소리가 멈춘 후에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난로의 등유량을 확인한 뒤 불꽃을 최소치로 낮춰놓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재봉틀 책상을 끌어다 벽 쪽에 붙여뒀습니다. 내일 아침에 손질해야 할 천을 가지런히 접어놓은 박정숙은 스탠드를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반지하 출입문 밖에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듯한 뚜벅거리는 발소리가 잠시 들렸습니다. 이어서 금속 캔이 돌바닥을 스치는 낮은 마찰음이 3걸음가량 유지되다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또 술 먹고 올라가나 보네. 박정숙이 작게 혀를 차며 이불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각의 취객이라고 여겨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쪽 바람이 유난히 차가워진 직후 출입문 바닥 틈새를 통해 희미한 냄새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난로 등유 냄새와 비슷하지만 훨씬 날카롭게 코끝을 찌르는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박정숙이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닥 미세 틈 사이에는 반사되는 빛이 없는 맑은 액체의 가는 선이 점점 길게 퍼져드는 모습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문 바로 앞에서는 군용 점퍼 차림의 남자가 허리를 숙인 채 작은 금속 깡통을 기울여 액체를 천천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액체가 문턱을 타고 방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도록 남자는 캔을 좌우로 조심스럽게 흔들며 흐름이 끊기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남자의 손놀림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등유를 뿌렸습니다. 액체가 충분히 퍼졌다고 판단된 순간 남자는 캔 뚜껑을 닫고 주변에 누군가 없는지 골목 상단과 하단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문 아래로 향하도록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성냥갑을 꺼낸 남자는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성냥을 그어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꽃이 액체의 가장자리에 닿자마자 가느다란 불줄기가 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계단의 각 단을 타고 내려와 출입문 틈새로 스며들듯 바닥을 핥기 시작하면서 불길은 서서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커졌습니다. 남자는 불꽃이 일정한 방향으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즉시 계단 위쪽 그늘진 지점으로 이동해 소리를 죽인 채 주변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불을 펴던 박정숙이 뒤늦게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특유의 매캐한 열기와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지? 박정숙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출입문 아래쪽은 불길로 뒤덮여 손잡이 금속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급격히 뜨거워지며 가슴 깊숙이 까끌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박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재봉틀 옆 벽 쪽을 더듬으며 창문을 찾았습니다. 반지하 특성상 바닥과 거의 붙어있는 작은 환기창은 안에서 열 힘이 부족할 만큼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필사적으로 창문 고리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려! 제발 열려! 창가 근처의 공기는 이미 뜨거운 연기로 가득 차 있어 기침과 함께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박정숙은 균형을 잃고 방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집 1층에 살던 노인이 창문으로 들어온 검은 연기가 스탠드 불빛을 가리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고, 저게 뭔가? 노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하며 계단 틈새로 치솟는 붉은 빛과 함께 타는 냄새가 골목 전체로 급속히 퍼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급히 양동이를 들고 아래로 내려왔지만 계단 끝에서 밀려오는 열기에 막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불이야. 누구 좀 도와주세요. 노인이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골목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소방대가 출입문 주변의 불길을 모포로 일시적으로 눌러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한 명이 방 안으로 몸을 기울여 손전등을 비추었을 때 박정숙은 방 한가운데 쓰러진 채 바닥 한쪽으로 기어가려다 멈춘 자세로 굳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소방대원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 가구들은 일부만 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그을음이 바닥 전체에 퍼져 있어 발화지점이 문 아래였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재 현장 감식을 맡은 조사원은 출입문 앞 계단 단면에 방건조 상태로 남아있는 기름성 얼룩과 바닥의 그을음이 안쪽보다 바깥쪽에서 더 짙게 형성된 패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불이 밖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조사원이 동료에게 말하며 외부에서 등유가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넘겨받은 수영서 형사 김상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습니다. 의도적 발화. 김상호가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현장을 둘러본 김상호의 표정에는 불길한 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골목의 구조, 발화 지점, 그리고 혼자 살던 여성이라는 점까지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치밀했습니다. 박정숙 사건 발생 사흘 뒤 수영서 형사계의 김상호는 감식 보고서를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하단 발화라는 문구에 여러 번 밑줄을 그으며 비슷한 방식의 화재가 과거에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1년치 화재 기록을 뒤졌습니다. 이상해. 반지하 방처럼 외부에서 불길이 안쪽으로 파고든 흔적을 남긴 사건은 김상호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넘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갖고 있던 고의 방화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해 상부에 제출했으나 당시에는 연탄과 등유 사고로 인한 화재가 흔했던 시절이라 상부는 단독 사망자 한 명을 위한 별도 수사 인력 배정에 미온적이었습니다. 형사님, 위에서는 원인 미상 화재로 분류하래요. 후배 형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인 미상이라고? 김상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인 미상 화재로 분류되었지만 김상호는 개인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박정숙의 주소와 현장 구조를 손으로 다시 도면처럼 그려 수첩의 앞장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그 무렵 수영동에서 한 블록 떨어진 광안동 쪽 길목에서는 잡화점 점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윤명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 마당의 위치, 담장 위 화분의 배치, 출입문에 걸어둔 금속 걸쇠 등을 평소처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왔네. 윤명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 역시 비슷한 구조의 단층 주택이 많은 데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골목 전체가 소리를 삼키듯 적막해졌습니다. 윤명자가 마당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난로를 줄인 뒤 작은 선반에 올려둔 라디오의 잡음을 줄이고 바닥에 깔린 돗자리에 모서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골목에서는 누군가 발소리를 감추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윤명자가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야간 근무 후 변덕스러운 바람 소리로 생각하고 문 안쪽 걸쇠를 한 번 더 고정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무렵 이웃 골목을 지나던 신문 배달원은 윤명자의 집 담장 위로 떠오르는 희뿌연 연기를 보았습니다. 연탄가스인가? 처음에는 연탄가스 배출 문제 정도로 여기며 곧장 지나치려 했지만 담장 틈 사이로 번지는 붉은 기운과 함께 타는 냄새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불났네 여기. 배달원이 가방을 내려두고 마당 문을 두드리며 안쪽을 살폈습니다.
문틈으로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내부에서 작은 폭발음이 튀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누구 좀 도와주세요. 배달원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마당에서 발견된 불길은 출입문 아래에서 시작돼 장판을 타고 안쪽으로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람 방향까지 고려한 듯 불줄기는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한 채 벽과 가구를 태워나갔습니다. 몇 분 뒤 도착한 소방대가 호스를 분사해 진입로를 확보했을 때 방 안은 이미 짙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소방대원이 손전등으로 방 문턱을 비춘 순간 움직임이 없는 윤명자의 형태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시신을 옮기며 난로 주변이 거의 피해가 없고 출입문과 창문 근처에 그을음이 유독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난로가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감식 조사관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침식된 불길의 패턴과 바닥에 남은 기름성 얼룩을 근거로 외부에서 등유가 뿌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박정숙 사건과 똑같잖아. 조사관이 김상호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현장을 찾아온 김상호는 바닥에 잔여물 일부를 종이컵에 긁어담아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바람이 빠져나가는 방향과 불길이 탔던 흐름을 직접 손전등으로 비추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하단이 가장 먼저 탄 흔적하고 장판의 태움 자국 시작점이 일치하네. 김상호가 동료 형사에게 말하며 두 사건이 단순한 난방 사고일 수 없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주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는 사건 전날 밤 골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거나 낯선 남자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군용 점퍼 입은 남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오래 서 있던 것 같았어요. 한 주민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봤어요? 김상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또 다른 주민은 전날 밤 종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 남자의 얼굴이나 정확한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골목 구조상 외부인이 불을 붙이고 도망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갈래로 나뉘는 길 중 하나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김상호는 주민 진술을 바탕으로 남자가 서 있던 위치와 골목의 조명 상태를 도면에 표시해가며 범인이 불을 붙인 뒤 빠르게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길목을 분석했습니다. 골목이 비는 시간대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네. 김상호가 수첩에 메모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라는 점, 발화지점이 출입문 아래라는 점, 외부에서 인화성 액체가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한 김상호는 이번 사건이 박정숙 사건과 같은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첩 앞장에 두 번째 사망도 패턴 동일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으며 상부에 재차 보고를 올렸지만 여전히 연쇄방화라는 표현은 문서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하네요. 후배가 말했지만 김상호의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영동과 광안동 경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혼자 사는 여자 집만 불이 난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이 들지 않는 골목의 그늘진 구간이나 가로등이 끊기는 지점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춘 채 길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요.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 주민들이 서로에게 당부하는 말이 골목마다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은 몇 시간 만에 인근 하숙촌까지 번져 또 다른 불길을 예고하듯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윤명자 사망 이후 일주일 동안 수영서 형사계는 두 사건의 공통점을 내부적으로 정리하며 우연의 일치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김상호는 과거 화재 기록 속에서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례를 찾기 위해 오래된 박스와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출입문 아래에서 발화해 집 안쪽으로 파고드는 방식은 정말 드물어. 김상호가 동료에게 말하며 수첩에 더욱 굵은 글씨로 패턴 동일이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연쇄 방화 가능성이 지역 전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식 표현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형사님, 위에서 연쇄 방화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뭐라고 해? 우연히 2번 연달아?
김상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수영동 파출소에서도 두 사건에 대한 단독 브리핑은 금지되었으며 김상호는 비교적 경험이 적은 순경들에게 야간 취약 구간 순찰 강화라는 형식적인 지시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출입문 하단, 혼자 사는 여성, 새벽 1시에서 3시라는 세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두 사건 이후 골목 어귀에 놓인 등유통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집 앞에 물통을 두고 잠드는 등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밤에 나다니기가 무서워요. 그러게요. 특히 혼자 사는 여자들은, 여전히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취약한 골목 구조를 혼자 지나쳐야 했고, 좁게 깎인 언덕과 어둠에 묻힌 계단은 언제든 누군가 숨어들 수 있는 은신처처럼 보였습니다. 광안동의 하숙촌 역시 긴장감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장에서 돌아온 하숙생 정미영은 하숙집 2층 복도의 전등이 유난히 깜빡이는 이유를 따져보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가 전날과 다르다는 점을 눈치챘습니다. 이 냄새, 뭐지? 정미영이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가 단순히 난로 연기인지 혹은 공장에서 묻어나온 기름 냄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방문걸쇠를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수영동과 광안동을 오가는 큰 길에서는 가로등이 두세 개 간격으로 꺼져 있는 구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 구간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예요. 김상호가 동료 형사에게 설명했지만 당시 예산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기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불을 켜두거나 물건을 치워야 하는 한계 속에서 방화범이 숨어들 틈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는 윤명자의 집과 박정숙의 반지하를 잇는 지도 위에 각각의 발화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골목길과 계단, 배수로의 흐름, 새벽 이동 경로를 선으로 이어봤습니다. 범인이 굳이 난로가 아닌 출입문 아래에서 발화한 이유가, 김상호가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자를 방 안에 가두거나 밖으로 유도하는 목적일 수 있어.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감식반이 남긴 탄화 패턴을 다시 분석하며 불길의 강도가 문턱 바로 앞에서 가장 높고 방 안쪽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형태는 불이 안쪽으로 자연 확산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밀고 들어간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범인이 기름을 뿌릴 때 바닥의 기울기, 문턱 높이, 계단 각도를 세밀하게 계산했다는 뜻이야. 김상호가 후배에게 말하며 이는 정교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범인을 단순한 방화범이 아닌 조건 선별형 행동범으로 분류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취약구조주택, 새벽 귀가 등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만 움직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범인은 피해자 개개인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환경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범행을 실행해. 김상호가 수첩에 중요한 단서로 기록했습니다. 그 무렵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로등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던 군용 점퍼 차림의 남자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한동안 같은 위치에서 골목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일부 주민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확한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명이 약하고 어둠의 밀도가 짙은 골목 구조와 맞물려 얼굴 없는 그림자라는 소문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파출소 순경들은 새벽 순찰을 강화했지만 순찰차가 골목을 비우는 순간과 방화 시도의 시간대가 겹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잡아내지 못해 수사망의 빈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는 순찰 기록과 사건 발생 시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사건 두 건 모두 순찰차가 반대편 언덕을 내려가거나 큰 길로 빠진 직후에 발화했어. 김상호가 발견한 패턴을 내부 보고서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밤새 골목을 지키는 동안에도 군용 점퍼의 남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순찰 리듬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지나간 직후라는 짧은 공백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반복적 패턴은 김상호가 동료에게 말하며 범인이 단순한 충동범이 아니라 오랫동안 골목을 관찰해온 내부자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광안동 하숙촌 주변에서는
계단 아래 젖은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마당에서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숙촌 쪽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주민들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골목을 향해 이유 없이 눈길을 주기 시작했으며 이 지역이 다음 발화지점이 될 가능성을 어렴풋이 예감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윤명자 사망 이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늦은 밤, 광안동 하숙촌 골목은 막차가 지나간 뒤 특유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숙생 정미영이 공장 잔업을 마친 뒤 돌아오자 복도 전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계단 아래쪽에서 올라온 냄새를 희미하게 반사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정미영이 한숨을 내쉬며 피곤함 때문에 그 냄새가 전날보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겨둔 채 방문 걸쇠를 고정했습니다. 하숙집의 1층은 주인 할머니가 머무는 공간이고 2층은 3명의 여공이 나눠 쓰는 작은 방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목조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계단 아래에는 오래된 청소 도구와 빈 등유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날 밤 정미영은 방으로 들어온 직후 난로 불꽃을 점검하고 방문 안쪽 걸쇠를 여러 번 잡아당겼습니다. 벽에 걸린 얇은 천을 내려 창문을 가려둔 상태로 이불을 펴고 있었는데 이때 복도 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정미영이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돌렸으나 이미 소리는 끊겨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숙집 입구 계단 아래 그늘에서는 군용 점퍼 차림의 남자가 깡통의 뚜껑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등유를 한 번에 들이붓는 대신 계단 한 단 한 단에 얇게 흘려 스며들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등유가 1층 현관 주변과 계단 목재 틈까지 퍼져 복도 입구를 자연스럽게 덮도록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액체가 계단 전체를 따라 균일하게 퍼져나가자 남자는 손등으로 바람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등유 냄새가 골목 쪽으로 새지 않도록 몸을 계단 측면의 그림자 속에 밀착시킨 뒤 성냥갑을 만지작거리며 바깥의 인기척을 감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그래왔듯 순찰 경로와 사람 움직임의 공백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폭이 좁은 계단참 아래로 불이 올라갈 경우 1층 출입문 아래에서 가장 강한 발화가 일어나도록 설계된 이번 시도는 첫 두 사건과 동일한 패턴을 재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등유가 충분히 퍼졌다는 판단이 서자 주머니에서 성냥 하나를 꺼내 들고 손가락으로 바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체크하며 붙여도 되는 시점을 정확히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냥을 긋기 직전 골목 아래에서 술집 문이 갑자기 열리며 3명의 남성이 고성을 내지르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집에 가자. 한 잔만 더. 아니야, 오늘은 그만. 그들이 난데없이 하숙집 쪽으로 병을 던지거나 벽에 기대어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 때문에 남자는 즉시 성냥을 수거하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처음 계획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남성들이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자신이 들키거나 뒤쫓길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한 남자는 등유가 이미 충분히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붙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의 범행 방식이 충동이 아니라 철저한 조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술 취한 놈들 때문에. 남자가 작게 혀를 차며 깡통 뚜껑을 닫고 계단 옆 그림자 속으로 짧게 몸을 낮췄습니다. 골목 아래쪽 인파가 멀어질 틈을 택해 빠르게 뒤편 담장을 넘어갔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숨긴 상태에서 잠시 머무르다 인근 길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결정은 그날 밤을 미수로 끝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 주인 할머니는 계단을 쓸던 중 바닥에 넓게 퍼진 기름 얼룩 같은 젖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문질러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한 난로 등유 냄새와는 다르게 더 자극적이고 묽은 느낌이 들자 한동안 계단 아래를 바라봤지만 누가 흘렸는지 떠올리지 못해 물을 끼얹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정미영은 출근길의 계단 아래의 젖은 흔적과 어제 들렸던 금속 긁히는 소리까지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 소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저 누군가가 난로 등유를 흘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이후부터 방문 걸쇠를 잠근 뒤 복도 쪽에 귀를 갖다 대고 소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수 사건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아무도 등유가 흘려진 경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상호는 그날 오전 하숙촌을 방문했을 때 계단 모서리에 남아있는 마르지 않은 얼룩과 우연히 코끝에 닿은 등유 냄새를 기억 속 이전 사건들과 겹쳐보았습니다. 이 냄새, 전에 맡아봤는데. 김상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자신의 수첩에 조용히 패턴 지송 다음 목표 지역 하숙촌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형사님, 뭔가 발견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김상호가 답하며 긴장의 축이 광안동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바라본 하숙집은 평온해 보였지만 김상호는 계단 아래 그늘진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이곳에 불길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김상호가 중얼거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숙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 후 그는 이 지역의 순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숙집 계단 아래에 의심스러운 젖은 얼룩이 발견된 지 며칠 뒤 광안동 일대에는 연이어 내린 비 때문에 골목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기름 냄새를 감지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 습한 환경이 범인에게는 흔적을 지우고 움직이기 좋은 조건으로 착용하며 골목의 긴장감과 기대치 않은 침묵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정미영은 잦은 야근 때문에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밤 그녀가 하숙집 골목을 올라가던 중 계단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익숙한 냄새와 기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이 냄새야? 정미영이 걸음을 멈추며 코를 킁킁거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지 그녀는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계단 위쪽을 잠시 살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군용 점퍼 차림의 남자는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깡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가 그친 틈에 계단 첫 단 아래를 중심으로 등유를 나눠 흘리기 시작했으며 계단 틈 사이로 흐르는 액체가 1층 현관 앞과 바닥 경계 사이까지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반복적으로 양을 조절해 뿌렸습니다. 남자는 등유가 충분히 스며든 이후에도 바로 성량을 긋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골목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지 하숙집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순찰차가 큰 길을 지나는 시간대를 손목시계 없이 감각만으로 계산하며 몇 차례 위치를 옮겨가며 세부 조건을 점검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조심스럽게 성냥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냥이 계단 아래 바닥에 가장자리를 스치자마자 얇은 불줄기가 습기를 머금은 바닥 위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자리 잡은 뱀처럼 계단 틈 사이를 타고 위로 올라가 1층 출입문 아래의 틈새를 통과해 빠르게 밝아지는 불빛이 폭도 바닥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골목 아래에서 공장 여공 2명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 서둘러 하숙집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둘 중 한 명은 계단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빛을 보고 즉시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눈이 크게 흔들리며 급히 하숙집 주인 할머니를 부르기 위해 마당 쪽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불이야. 이 반응이 불길이 확산되기 전에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는 불빛을 확인하자 곧바로 부엌에 있던 큰 대야를 집어들고 계단 아래에 물을 쏟았습니다. 어서 모포 가져와. 계단 위쪽에서 달려내려온 다른 하숙생의 도움을 받아 모포를 적셔 출입문 아래의 불길을 눌렀으며 불은 목조 계단 일부와 현관턱 정도만 태운 채 빠르게 꺼지면서 큰 피해를 남기지 못한 채 진화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네요. 하숙생 중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소방대는 남아있는 연기와 뜨거운 잔여물을 정리하며 계단 아래에 넓게 퍼진 기름성 물질의 냄새가
심하게 남아있다는 점, 출입문 하단이 가장 먼저 그을렸다는 점, 불꽃의 확산 방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도적 발화 가능성을 메모에 남겼습니다. 현장을 살피러 온 김상호는 계단 아래의 모서리에 하나 정도 물이 섞여 흐른 기름막의 경계, 불길이 꺼진 후에도 남아있는 독특한 냄새를 종이컵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뒤에도 냄새가 바닥 섬유층까지 깊게 스며있네. 김상호가 동료에게 말하며 출입문 아래 발화라는 동일 패턴이 세 번째로 등장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노트에 굵은 글씨로 방화범의 행동 반경 확대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돌며 계단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시각, 하숙집 앞을 지나는 낯선 남자의 모습, 비가 그치기 직전 골목에서 들린 발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군용 점퍼 입은 남자 봤어요? 어둠 때문에 군용 점퍼만 보였어요. 주민들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어둠 때문에 군용 점퍼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A는 범인이 철저히 조명 밖에 머물며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 패턴을 고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자가 없는 소규모 화재였지만 김상호에게는 오히려 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범인이 조건만 맞으면 같은 방식으로 반복 시도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드러내 김상호가 후배에게 설명하며 출입문, 계단, 난로, 창문 중 항상 동일한 지점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명확한 서명처럼 나타나며 범인의 일관된 행동 특성을 증명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놈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날 밤 하숙집 앞 골목은 이미 사건이 해결된 듯 조용해 보였지만 계단 아래에 남겨진 희미한 기름막과 불이 지나간 곳에 특유의 누렇게 바랜 나무결 흔적만이 누군가가 다시 이 골목을 찾을 수 있다는 예감을 남겼습니다. 김상호는 수첩을 닫으며 이 지역이 더 이상 우연한 화재의 장소가 아니라 다음 불길의 순서를 기다리는 공간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놈이 끝낼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김상호가 중얼거리며 골목을 떠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더 큰 화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숙집 화재 미수 사건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나면서 광안동과 수영동 일대의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골목마다 등유 냄새와 낯선 군용 점퍼 이야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고 경찰은 공식적으로 부정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이 지역을 어딘가에서 불을 기다리는 동네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X년 겨울 새벽 수영동과 광안동의 경계 지점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단층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19죠? 여기 불이 났어요. 신고자는 새벽 배달을 나가기 위해 골목을 지나던 남성이었는데 그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강하게 느껴지는 기름 냄새와 함께 집 창문 틈 사이로 튀어나오는 짧은 불꽃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즉시 경적을 울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집의 절반 이상을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목조 구조 특성상 불이 퍼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았으며 소방대원은 집 주변에 놓인 등유통 2개의 뚜껑이 열린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등유통이 왜 이렇게? 소방대원이 동료에게 말하며 불이 내부 난로가 아닌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현장에서 즉시 기록했습니다. 불이 잦아든 뒤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은 40대 여성으로 혼자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시신은 방 한가운데 쓰러진 자세였지만 상반신 일부에 타격 흔적이 남아있어 단순 화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라기보다 탈출 직전에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앞선 두 사건의 사망자들과 유사한 패턴이야. 김상호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출입문 아래 바닥의 탄화 형태가 유독 강하다는 점, 장판이 아닌 마루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발화 시작점이 일정한 넓이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출입문에서 멀어질수록 불길의 강도가 약해지네. 김상호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이번 사건 또한 외부에서 투입된 인화물에 의한 방화라는 결론을 즉각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감식반은 현장 바닥의 일부 잔여물을 간이 시약으로 확인한 뒤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등유 계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발화 지점, 불길 흐름, 피해자 구조가 모두 동일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김상호가 이전 사건 기록과 비교해 확인하며 수첩의 세 번째 동일 패턴 연쇄성 확정 단계라는 문구를 굵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어 그는 주변 주민들을 돌며 불이 나기 전 골목의 움직임을 조사했습니다. 전날 저녁에 이 집 앞 전봇대 아래에 군용 점퍼 차림의 남자가 한동안 서 있었어요. 여러 명의 주민이 동일한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에 계단 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주민은 그렇게 말해 김상호는 범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지형을 곧장 도면에 옮긴 그는 군용 점퍼 남자가 서 있었다는 위치를 중심으로 골목의 굴곡, 가로등이 꺼지는 지점, 바람의 방향을 다시 표시했습니다. 이걸 앞선 두 사건의 지형과 비교해보면 김상호가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하자 범인이 항상 가로등과 골목의 사각지대가 만나는 구간을 거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설정보다는 장기 관찰을 기반으로 한 일정한 행동 반경이야. 사건 발생 시각을 순찰일지와 비교하자 이번 사건 또한 순찰차가 골목을 벗어난 직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선 사건들의 발생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김상호는 이 기록을 근거로 범인이 경찰 순찰 리듬을 학습하거나 골목 생활 패턴에 깊숙이 관여한 내부적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이 연쇄성을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겨야 해. 김상호가 상부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상부는 확정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연쇄범죄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수영동, 광안동 일대를 야간 취약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간격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라고 하네요. 후배가 전달한 내부 비공식 지침은 사실상 연쇄범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순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고 등유통을 들고 새벽에 이동하는 사람을 모두 검문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주민들도 군용 점퍼를 입은 남성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해 의심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기에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기만의 패턴을 유지한 채 움직일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망 사건을 마무리한 뒤 현장을 떠나던 김상호는 골목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에 섞여오는 미세한 등유 냄새와 전날 비에 젖어 군데군데 얼룩져 남아있는 검은 잔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불길이 더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어. 김상호가 그런 감각을 떨칠 수 없자 수첩을 다시 꺼내 행동 반경 확대 가능하니 감시 강화 필요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지. 이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상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답하며 골목을 벗어났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화재에 대한 우려가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몇 달 동안 수영동과 광안동 일대에서는 대형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등유 냄새가 스쳤다거나 전봇대 아래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는 조용한 소문이 계속 이어져 사건이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멈춘 것에 가까운 상태라는 감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순찰 배치를 확대하고 골목마다 야간 경계를 강화했지만 근본적으로 가로등 사각지대와 복잡한 지형이 여전해 모든 구역을 감시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순찰차가 한 블록을 돌아나가는 시간하고 골목이 완전히 비는 시간대는 여전히 존재해요. 김상호가 동료에게 말하며 범인이 그 틈을 이용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건 이후 함께 다니거나 이웃과 동시에 귀가하는 습관을 들였지만 야근이 잦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혼자 귀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요. 문걸쇠를 몇 번씩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사는 하숙집이나 단층 주택 앞에서는 밤마다 문걸쇠를 점검하는 모습이 흔해졌는데 이는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몸에 밴 경계심이 새로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미영 역시 하숙집 미수 사건 이후
매일 방문 걸쇠와 창문 고정쇠를 반복적으로 당겨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 확인하고 있네. 정미영이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항상 발걸음을 확인하며 바닥의 냄새를 먼저 맡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는 계단을 쓸 때마다 물을 뿌리며 불길이 올랐던 부분을 유난히 밀어닦는 버릇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물을 많이 뿌려야 해. 혹시 모르니까. 목조주택 사망 사건이 난 지역에는 곧 철거 계획이 잡혀 집들이 하나둘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현장에 남아있는 검게탄 기둥의 절단면과 장판 아래까지 스며든 등유 냄새의 잔향은 쉽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흉흉한 불길이 한번 돌았던 자리야. 공사 인부들은 털을 빨리 벗어나려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영서 형사계에서는 사건을 공식적으로 연쇄 방화 살인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내부 회의에서 더 이상 우연이라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확실해. 범인이 선택하는 조건은 변하지 않아. 김상호가 새 사건의 발화시각, 구조적 취약성, 피해자 프로필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며 수첩 한가운데에 그런 결론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수사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건의 세부는 서서히 흐려지며 단지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서 난 불 정도의 이야기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더 이상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아 사람들은 일상의 바쁜 흐름 속으로 다시 흡수되어 갔습니다. 경찰 기록상 마지막 사망 사건 이후 새로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범인이 멈췄다는 희망 섞인 추측을 불러왔습니다. 김상호는 순찰 기록을 살피던 중 새벽 시간대 특정 골목에서만 반복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탄내 신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야. 그는 해당 골목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잔향의 방향, 바람이 흘러가는 경로, 사람이 서 있던 것 같은 좁은 지면, 앞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군용 점퍼 남자가 여전히 이 일대를 돌며 다음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적 판단을 내렸고 이를 수첩 첫 장에 재기록하며 잠시 중단된 패턴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했습니다. 이 시기 주민 중 일부는 밤에 골목을 걷다가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스치는 소리를 들었거나 계단 아래에 남아있던 물자국이 다음날 새벽 갑자기 사라졌다는 등의 작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뚜렷한 형체를 본 건 아니라서 그들은 신고하기를 주저했고 이 작은 목격담들은 결국 소문으로만 남아 기록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순찰 구역을 재조정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감시의 촘촘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이 긴장을 놓기 시작한 틈을 타 골목 전체는 다시 예전과 비슷한 환경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하던 목소리를 점점 낮추기 시작했고 기억 속 불길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래갔습니다. 골목의 어두운 모서리와 전봇대 아래의 정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한 가능성을 아주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정말 사라진 걸까? 김상호가 밤 순찰을 돌며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다시 불길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흐른 어느 겨울, 부산의 한 지역 방송사에서 미제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작가 이서진은 오래된 범죄 기록 목록을 정리하다가 수영동, 광안동 화재 사망 사건이라는 희미한 분류 표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유독 많네. 이서진이 중얼거리며 이 사건에 흥미를 느껴 자료 창고 깊숙한 곳에서 관련 파일들을 직접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서류철 속에는 박정숙, 윤명자, 그리고 경계 지역 목조주택 피해자의 이름이 낡은 타자기로 찍혀 있었습니다. 각 사건의 발화 지점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 단층 주택과 반지하 하숙집 등 구조만 다를 뿐 모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였다는 점이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 사고들이 아니야. 어떤 형태의 패턴을 갖춘 연쇄범행이네. 이서진이 서류만으로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사실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사건 도면과 당시 감식 자료를 바탕으로
발화지점의 공통점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바닥의 탄화 형태, 문턱과 장판의 태움 범위, 불길의 확산 방향이 모두 출입문 하단 내부라는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는 단순히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범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불길을 설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그는 오래된 주소를 현행 집원 체계에 맞춰 다시 대조했습니다. 당시 골목 구조를 지도 위에서 복원한 뒤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 반지하가 있던 위치에는 이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하숙집이 있던 언덕에는 소규모 상가와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부 골목과 계단은 여전히 옛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 이서진이 현장을 걸으며 과거 사건의 흔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어처럼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그는 수영동 파출소에 근무했던 당시 형사명단을 어렵게 구해냈고 그중 사건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 김상호를 찾아내 은퇴 후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를 직접 방문해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건 말이에요. 이미 서류가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김상호는 처음에는 이 오래된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며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서진이 피해자들의 이름과 발화지점, 그리고 출입문 하단 패턴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상호는 설악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남겨두길 잘했네요. 김상호가 수첩을 펼치며 그 속에는 그가 당시 직접 그렸던 골목도면, 순찰 공백 시간 분석표 그리고 군용 점퍼 사각지대, 바람 방향 확인 등의 메모가 마치 사건의 그림자를 붙잡아 두기라도 하듯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김상호의 설명을 들으며 범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조건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출입문 구조 취약, 조용한 새벽 시간, 골목 사각지대라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움직였어요. 김상호가 설명하며 이는 연쇄적 패턴의 핵심이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전형적인 행동 기반 연쇄 방화 살인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이를 현대 프로파일 기법에 따라 재해석해 작성한 초안에서 범인의 나이대가 당시 2040대 사이였을 가능성, 이동 반경이 수영동과 광안동 일대에 국한된 점, 사건 발화 시점이 순찰 공백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 그리고 군복, 노동직, 야간 활동 종사자일 가능성 등 범인의 행동적 특성을 조심스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주민 인터뷰를 위해 당시 하숙집 근처에 살던 고령의 주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느껴진 기름 냄새는 기억나요. 전봇대 아래에 서 있던 군용 점퍼의 어두운 실루엣만 떠올려져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범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는 모호한 발언만 반복해 사건이 시간이 흐르며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서진은 취재를 마무리하며 수첩을 덮는 김상호의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길의 첫 냄새와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무거운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진술보다 강한 진실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제작되어 방영된 뒤 몇몇 시청자들은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린 시절 들었던 군용 점퍼 남자 이야기를 기억한다거나 과거 수영동 골목에서 이상한 등유 냄새를 맡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대부분 파편적이고 단서로 쓰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서진이 프로듀서에게 보고하며 경찰 역시 새로운 증거로 이어질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미제로 남은 채 파일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수영동과 광안동 골목의 구조와 어둠 속에서 반복되던 군용 점퍼의 실루엣, 그리고 출입문 아래로 스며들던 액체의 흔적은 여전히 그 지역의 오래된 기억처럼 남아 있습니다. 새벽 골목을 지나는 누군가는 지금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간 공기 속에서 미묘한 냄새를 느끼는 순간 오래전 이름 없이 사라진 범인의 그림자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자는 아직도 어딘가에. 이서진이 다큐멘터리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며 중얼거렸지만 완전한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부산 수영동과 광안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방화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군용 점퍼를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가 남긴 것은 3명의 소중한 생명과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김상호 형사의 수첩에 기록된 꼼꼼한 메모들과 주민들의 증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연쇄범죄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그 골목들을 지나는 사람들은 간혹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의 모습은 변했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들이 언젠가 밝혀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